안녕하세요. 빠바라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40, 50대가 지금 굉장히 날벼락을 맞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5천 명 이상이 대기업에서 해고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최악의 희망퇴직이 또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만큼 지금 업계의 업황이 그닥 그렇게 썩 나아지질 않고 있죠. 특별히 LG 같은 경우도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을 단행하게 됐고요. SK스퀘어 역시도 여기는 또 1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두 자릿수 규모의 인력 감축을 목표로 한 그런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KT, LGU 플러스, SK텔레콤 잇따라 뭐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 타겟이 이제 40대, 50대 0포티로 지금 뭐 일갈하고 있는 세대, 굉장히 지금 뭐 벼랑 끝에 몰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기업 자체가 휘청휘청거리는 모습, 그만큼 지금 앞으로의 업황 자체도 굉장히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죠. 중소기업은 어떻겠습니까? 거의 뭐 죽을 맛이겠죠. 대기업 자체가 이렇게 인력 감축에 나선다는 건 앞으로 경기 전망이 그렇게 썩 밝지 않다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 이런 대기업의 맥락과 같이 해서 지금 유통업계가 지금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딱 들으면 알 수 있었던, 그래도 그동안 잘 나갔던 유통업 이 구조 생태계가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홈플러스 지금 거의 뭐 뜨거운 감자가 됐고, MBK는 1조 원대 수익을 얻었지만 손실은 고스란히 뭐 사회가 떠안을 정도로 상당히 작은 부분에 있어서 역행하는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을 회복을 못했죠. 계속 적자난 속에 있었는데, 뭐 이자, 리스 비용의 재무 구조 뭐 더욱더 됐었고, 개인 투자자는 뭐 6개월째 쉬하면서 가슴 졸이고 있는 직원들, 그런 어떤 이 홈플러스의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거의 이제 파산 쪽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한국의 유통업계 그 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거의 이제 파산 절차로 가게 되는 거고, 위메프 역시도 지금 인터넷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호황일 때는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던 그런 것 아닙니까? 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났지만 사실상 이 파산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 정산 지원을 일으켰기 때문에 뭐 자금 경색 부분이 뭐 확실하게 왔다는 것을 시그널로 보여줬기 때문에, 위메프가 이게 뭐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파산 수준을 밟게 됐는데요. 결국에 가서는 이게 회생 절차 폐지는 다시 우리가 뭐 스스로의 자금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뭐 손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인상을 좀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에서 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 판결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좀 어찌 될지 2주 안에 뭐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난이 굉장히 좀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위메프도 조금 어려울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이 소셜 커머스 3인방으로 불렸던 뭐 티몬 날라갔죠. 뭐 그리고 위메프 날라가죠. 또 가장 또 뭐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11번가까지 역시도 이게 좀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라는 얘기, 유통업계의 엄청난 지금 구조조정의 태풍에 이 한가운데로 몰리게 됐는데, 팀F 같은 경우는 위메프와 함께 여행상품 피해자가 3,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77억 반환 소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분을 뭐 본사의 어떤 경색 부분 떠나서 이거 고객하고의 어떤 계약 관계도 지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1번가 역시도 SK 스퀘어에서 이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매각 작업이 이제 지연이 됐어요. SK 쪽에서도 이거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MBK와 딱 물려 있어서 MBK가 그냥 손을 딱 놔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홈플러스는 그냥 파산 쪽으로 그냥 가는 거고, 인터퍼커머스 역시도 지금 뭐 투자를 유치를 했지만 반등에 실패한 상태고, 티머는 오아시스 마켓에 인수가 됐지만 서비스 재개까지는 뭐 지금 아직 뭐 거의 1, 2년 정도 지금 세월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유통업 생태계는 지금 쿠팡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다 죽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업황의 악화가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지금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곳이 어디다? 부동산이다. 그것도 서울 부동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주식 시장이 쭉쭉 이게 성장하면 모를까? 이 부동산 시장이 난데없이 마영석 마성강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작년 2024년부터 굉장히 업황이 악화된 게 이제 고스란히 이어져 오는 건데, 이게 이제 새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좀 앞으로 또 넘어가야 할 허들이 관세와 환율 부분들이 있는데, 와, 이게 국내 업황이 이렇게까지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2023년, 2024년 허들부터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 참 해결하려면 골머리를 알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한 분야에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의 어떤 희망퇴직에서부터 시작돼서 유통업계의 생태계 구조 파괴, 이제 건설 불황까지도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기업 파견직도 지금 줄일 정도로 뭐 파견 하도급이 100만 밑으로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안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지금 경제 생태계가 어렵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좀 획기적으로 단행하지 못하면 기업 스스로도 살아나갈 수 있는 이 셀프 뭔가 이 세이빙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구도도 상당히 좀 난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건설업이 참 이게 불황이 무서운 게 PF를 물고 있잖아. 이게 그냥 단일 건설업 주체로서의 어떤 자기 자본 가지고 사업을 벌인 게 아니라 1% 자기 자본 가지고 99% 사업을 했으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에서 뭐 20% 정도로 끌어올리면 그래도 건설 비용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뭐 통계가 나오는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이런 관행대로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건설업 자체가 굉장히 악화가 돼버리면 이게 거의 그냥 뭐 PF 물려있는 이익금융권은 그냥 작살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부실급증 도표를 보더라도 이게 완전히 그냥 용오름처럼 쭉 하고 올라가. 이게 2024년, 2022년부터 이제 부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2024년, 2025년 초반까지 뭐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상당히 이 염려되는 건 앞으로 지금 뭐 도산을 하게 되면 그냥 건설업이 주저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려있는 이익금융권, 이 자금난이 뭐 대신 갚아준 빚이 5년 내에 지금 최대를 지금 찍고 있는데 부실률이 지금 5.5% 넘고 있지 않습니까? 대외변제액이 뭐 600억을 지금 넘고, 이거 잘못하면 다 깡통 대출됩니다. 한 푼도 그냥 뭐 회수하지 못하고 그냥 공중에서 증발돼 버리는 건데 그냥 뜨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최근에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 보십시오. 중견건설사들 다 그냥 고배를 마시고 있어요. 예? 아산에서 분양한 노블리스 같은 경우도 900세대 모집했는데 523명이 모집했습니다. 확실히 뭐 세모가 반짝반짝 뜨고 있는 그런 어떤 지금 미분양이고, 성남역 센트럴파크 그랑베르 역시도 93세대 모집에 27명 지원을 했습니다. 힐스테이트 가야 2단지 역시도 여기는 힐스테이트야. 뭐 대기업 아닙니까? 근데 62명 지원을 했고요. 힐스테이트 가야 1단지 역시도 384세대 모집에 174. 다 세모 아닙니까? 미분양이 참 무서운 게 이게 갈수록 스탯을 쌓아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부실이 뭐 하루가 다르게 계속 쌓이고, 이거 다 빌려온 돈이니까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도 못 갚아. 그 연체율이 급증하는 거고, 이금융권이 딱 물려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물려 있어요. 보험사도 물려 있어. 전체적으로 금융사, 돈 굴리는 쪽들은 다 이렇게 부실 부동산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함수 관계입니다. 딱 여기가 휘청거리면 다른 곳 금융사 다 도미노식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역 폴리시아 역시도 355세대 모집에 딸랑 5명 지원했어요. 참 심각하죠. 안성의 아양제구 B2블럭 역시도 금성백주 예미지 633세대 모집에 109명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서울만 지금 착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뭐 강남의 분양 뭐 11만 명, 14만 명 모이는데 나머지는 그냥 완전 싹 죽었습니다. 싹 죽었어. 두산이브 센트럴 여기도 대기업이 아닙니까? 371세대 모집에 16명 지원을 했네. 차, 이러니 이 건설 업황이 지금 중소건설업은 그냥 죽어나는 겁니다. 그냥 부실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아무리 분양하기 위해서
그냥 물량을 풀어내도 이게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고 고스란히 그냥 공란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집값을 마용성 마성광 정신으로 펌프질하는 거 보면 그냥 무슨 정신병 환자들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오르고 말리라는 그런 어떤 무슨 깃발을 확실하게 꽂아야지 그냥 인생이 바뀌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 역풍 맞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냥 저변의 부동산의 어떤 상황은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 2023년, 2024년에 이 역풍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쓰나미를 과연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가 지금 굉장한 어떤 관건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손파빌리 리스벨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집주 한 5년 전 가격이니까 11만 명 뭐 지원하는 겁니다.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도 역시도 4구제곱 초소형으로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명 넘잖아. 이거 한 6만 명 지원했나요? 4만 명에서 6만 명 지원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런 곳만 되고 나머지는 그냥 개박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악성 미분양 2달째 뭐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 감소에도 악성, 그러니까 미분양 상황에서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럼 결국 악성 미분양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뭐 집 나간 고양이야. 돌아올 생각을 안 해. 청가구가 넘어갈 정도로 이제 강원도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부동산 PF, IBK 투자증권, 그러니까 증권사, 보험사, 또 이금융권, 또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도 PF 안 물려 있는 게 아닙니다. 물려 있어요, 여기도. 자기 자본 대비 우발 채무가 63%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 이거 2024년 상반기까지 참 이게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쏙 하고 들어갔었어요. PF 연착률 지금 빨간불이 반짝반짝 지금 켜고 있는 상황이고, 연체율 4.5%, 부실 여신 21조 돌파했어요. 부실 여신이.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이거 부동산이 모든 경제 생태계를 아작낼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왔기 때문에 627 대책이 나왔고 97 대책이 나왔고, 그리고 부동산에서 증시 쪽으로 좀 자금을 옮기자라는 지금 워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동산에 65% 이상의 국민의 돈이 묻혀있기 때문에 이거 한꺼번에 박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야죠. 그래서 좀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주구장창 지금도 마용성 마성광 마용성 그냥 노래 부르듯이 계속적으로 그냥 부동산에만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된선이 맞을 가능성 높다. 언제? 11월, 10월, 11월, 12월. 딱 단언합니다. 3개월 내에 정말 집값이 엄청난 분수령, 대조정기를 겪을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 지금 모든 지표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표를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눈을 띄워야 됩니다. 지금 국채시장 보십시오. 외국인들 이거 순매수로 돌아섰다가 이제 완전히 또 15조 이상 팔고 나가요. 서울 집값이 안 잡혀서 그래요. 아니, 서울 집값하고 국채하고 무슨 상관이 엄청나게 높죠. 왜? 서울 집값 안 잡히면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못 내려. 기준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국채 가격은 뭐 형편없이 가격 경쟁력에서 뭐 이게 외국인들이 뭔가 실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환율 안 잡히잖아. 일단은 집값 안 잡히면 기준금리 인하 못해. 기준금리 인하 못하고 동결 상황이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돼버리는 그런 어떤 이 도미노식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될 건데, 지금 국채 15조 매도였습니다. 굉장히 좀 이게 안 좋은 상황이죠. 그죠? 국채를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다는 거, 결국 환율이 원화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내다 파는 겁니다. 그냥 달러 따라가야지. 미국 국채 사는 게 훨씬 낫죠. 국내 국채 그냥 던져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가장 큰 변수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환율이라는 게 이전의 환율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니까. 그냥 부동산을 니킥으로 그냥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조정의 가장 큰 변동 요인이 될 수가 있다. 1,300원대 후반으로 복귀하면 뭐 선물 포지션이 빠르게 정리가 돼서 뭐 순매수로 동조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글쎄요, 요게 환율 불안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을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고. 자, 휴일 지금 1,415원까지 올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죠? 지금 이게 지금 휴일 기간이라서 한국에서는 이게 요거 환율을 좀 뭔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컨트롤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지금 휴일 기간이라 계속적으로 지금 0.79% 좀 올라.
1450원까지 갈 가능성도 높아요. 예. 그만큼 지금 굉장한 어떤 이 변동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지금 개인은 17조를 지금 빼고 있어요. 외국인은 3조 들어왔는데 이것도 좀 불안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나간 이 자본이 다시 돌아와야지, 그죠? 코스피 쪽으로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국장 탈출이 지능순위 아니라 국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지능순위다 라는 말로 좀 바뀔 그런 어떤 여력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게 부동산이 문제다, 부동산이. 집값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채 외국인들 다 던져버리고 원화가치 떡락하고, 원화가치 뭐 이렇게 떡락하는데 외국인들이 더 이상 여기 붙들고 있을 이유가 뭡니까? 달러 따라가지.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역행돼가지고 역류가 돼가지고 부메랑식으로 이제 집값이 처맞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은행 지금 연체율 0.57%, 9년 내 최고를 지금 찍고 있고, 연체가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중소기업, 개인, 신용대출 계속해서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경제 생태계가 지금 유통업부터 지금 흔들흔들 했었는데 2023년부터 2024년 거의 뭐 정점을 찍으면서 2025년에 이제 그 결과물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허들이 너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정신없이 지금 집값 펌프질하는 거, 23억 여의도 아파트 거래된 가격, 서울 곳곳 불장, 그죠? 성동구, 마포구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뭐 강변 힐스테이트, 광진구, 야 이거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일본 버블 상황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6월부터 서울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627 대책 딱 나왔습니다. 조금 가라앉다가 다시 튀어서 9월 7일 날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더 올라와 버리네.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초강도 규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집값 못 잡으면 경제 생태계 전체가 더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향 안정화로 가야지. 이게 또 갑자기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경제 전체에 또 빨간물이 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기저현상에서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 남양 특집 수준의 대폭락이 올 가능성 높다. 야, 아유, 집값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폭락 얘기 아니야? 이런 뭐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번 지켜보십시오. 10월, 11월, 12월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동서남북 어디에도 집값을 들어올릴 만한 지렛대가 단 하나도 없어. 다 부러졌어. 다 부러진 상태에서 그냥 겨우겨우 자기 갈빗대 그냥 어떻게 빼가지고 그걸 지렛대로 사용하는 할 만큼 그냥 스스로를 디스해 가면서까지 집값을 올리고 호가세를 올리고 집값 띄우게 하고 자전거래하고 뭐 최고가로 뭐 상점의 어떤 이 고가로 어떻게 해서든 집값을 들어 올리려는 그 아둥바둥하는 모습은 이제 기저에 그것을 버틸 만한 어떤 체력적 이 한계가 도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못합니다. 2021년 당시에 15,000건 찍었던 게 1,300건 뚝 떨어져가지고 집값 남양 특집 이미 시작됐다 했는데 정말 2022년에 극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20%, 30%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 더 심합니다. 거래 3건 딸랑 나오고요. 지금 14억, 15억 했던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9억으로 떨어졌습니다. 10월달. 자, 이게 얼마만큼 떨어질지는 좀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거래량 뭐 61건을 말하면 뭐해. 11,000건까지 올랐던 게 지금 10월달에는 61건으로 줄었어요. 2021년 당시 13,000건이었는데 이게 15,000건이 1,300건으로 줄였는데, 앞으로 이 거래량 10월달 물론 뭐 추석 연휴가 껴있지만 정말로 엄청나게 더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는 건 추석 연휴 이후에 초강도 규제가 한 번 더 터질 거다. 거래량은 더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게 그냥 부동산 자체의 사이클상에서의 어떤 조정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 니킥이 온다. 그냥 뭐 발차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 욱 하고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경기도권 보십시오.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대체적으로 2달 상간의 집값 지형도를 넓게 쫙 펴보면 폭락이죠. 이걸 왜 가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인천도 뭐 말도 안 되죠. 2달 상간에 뭐 거의 반토막이 나가지고 실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집값 자체를 요런 지형도가 아니라 요런 지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간다라는 이상한
이 스프레드를 계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겁니다. 2달 상간의 서울 거래 역시도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넓죠. 지형도를 넓히면 이게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올라가는 것밖에 안 보이지.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결국에 가서는 정말 남양 특집급으로 겨울인데도 겨울로 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등골이 오싹한 집값 조정기, 그 대조정기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무주택자들이라면 조금 더 지켜보시고 확실한 포인트, 저점의 포인트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상황에서 지금 대기업 구조조정, 그 다음에 유통업 생태계 계속적으로 깨져나가고 있죠. 우리가 알만한 모든 기업들이 굉장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걸 보죠. 이게 브릿지로 건설업 불황과 이어지고 나가고 있고, 분양은 거의 뭐 참담하게 강남 분양 빼고는 미분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금융권과 지금 연계가 돼 있고, 주식시장과도 연계가 돼 있어요. 지금 국채는 외국인이 던지고 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환율 부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뭐 워낙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누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부동산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왜? 모두가 다 부채고 그리고 빚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돼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10월, 11월, 12월 정말 급격한 하락세를 경험할 수 있는 한국 부동산이 될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뿌랑 먹도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